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11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9시 반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법관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나온 사법농단 의혹의 대부분 연루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잠적한 뒤 서방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망명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통신사 안사는 익명의 이탈리아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탈리아 당국이 북한 관리로부터 망명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탈리아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다만 해당 시점에 이탈리아 외교부가 조 대사 대리의 교체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 전 대사를 만나봤던 이탈리아 인사들은 망명의 조짐은 눈치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대사가 북한 사회 개방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n c'era nessun sentore, anzi l'incontro è stato molto amichevole e visto poi quello che è venuto fuori anche dalla Corea, penso che lui fosse molto aperto in questo senso, che auspicava, io penso, una apertura al mondo di dialogo, di rispetto, di reciproca accoglienza, quindi mi sembrava che questo faceva parte del suo modo di essere. Lui era molto orgoglioso e fiero del suo popolo e del suo Stato, e tant'è vero che parlando anche con gli imprenditori ha trovato veramente una empatia o una collaborazione, proprio perché il carattere diciamo forte, autoritario, determinato della Corea del Nord si sposa bene con gli imprenditori qui della sinistra Piave in particolare, che sono la prima e la seconda generazione e hanno vissuto un passato di difficoltà e anche di ristrettezze economiche.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정부의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결정위원회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약세 국면을 보이자 오늘 오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준비된 시나리오별 대응책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전직 수행비서들에 대해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됩니다. 경찰은 당시 학생들이 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보일러 연통에 어긋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펜션의 보일러를 해체한 뒤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사고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숨진 고 임세원 교수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발인식에는 유족과 동료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앞서 강북 삼성병원 신관에는 영겨식을 마친 유족들은 영정사진을 들고 고인이 일했던 병원과 진료실을 들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고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의료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임세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의료법 개정뿐 아니라 신고 체계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의 대피 방법이나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자유한국당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당은 의료계나 병원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 강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협 또 병원협회 이런 관련되신 분들과 함께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를 해서 고 임세원 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안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료인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세원법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피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통과된 윤창호법이나 김용규법처럼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 있고 그리고 그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전날 9시간 조사에 이어서 이틀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사관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은 지난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폭로와 수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수사관, 밤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출석해서 이틀째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맞습니까? 일부 보도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차장 검사도 좀 정확히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그다음 변호인과 김 수사관 본인도 연락이 지금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서 이틀 연속 조사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어젯밤 10시 45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출석했는데 9시간 조금 넘어 조사실을 나온 건데요. 조금 지친 기색도 보이긴 했지만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요즘 밤샘 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자정 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자정을 훌쩍 넘겨 나올 거란 전망도 있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조사실 밖을 나섰습니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수사관은 조사의 협조에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고발 계획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특감 반원들은 민간인 사찰 없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생각하세요? 입장이 다르겠죠. 네.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네, 조만간요. 네. 자, 피고발인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만큼 지금 조사도 신중했을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요. 자, 조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집니까? 예, 김 수사관을 불러서 조사한 곳은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첩보 생산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에 대해 소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태우 수사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조사 도중에 나왔습니다. 박 비서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는 건데요. 김 수사관은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에 고발돼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거꾸로 청와대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에도 취재진 앞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관련 수사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김 수사관을 어제 조사했던 서울 동부지검 말고 수원지검에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이 김태우 수사관 검찰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수사관의 검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고요. 압수수색 날짜는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지난주죠. 검찰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하라고 조치된 뒤 청와대 근무 시절 민간인 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첩보 문건 등을 유출했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조사한 뒤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문건 유출 경로를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가채무비율 의혹 폭로 등에 대해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가 더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계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과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등으로 기획재정부는 심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대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부총리가 지시했다는 국가 채무 비율 39.4%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수치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39.4%로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국고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12월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채 추가 발행에 자신이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는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중소 중견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어떤 신상 문제가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제가 바라고요.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전 원장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에 들른 함정 소속 군인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에 있는 하천에서 군인이 비닐봉지에 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 등을 여기저기에 던집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던지면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쓰레기를 던진 군인은 함정 소속 부사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해군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며 그동안 자주 홍보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줍는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청소를 하겠다면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죽는 행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눈 가리고 신용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해군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상생은 그 어느 것 하나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해군 측은 임무를 위해 제주 기지에 온 함정 소속 군인 30여 명 정도가 환경 정화 활동을 했는데 사진 촬영팀이 늦게 도착해 자료 사진을 남기려고 쓰레기를 다시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측은 이와 함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지난 중간선거로 새로 짜인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대표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대립각을 드러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새로 선출된 인물들로 처음 문을 연 116대 미 연방의회.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대표는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하원 의사봉을 잡게 된 그녀는 초반부터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드러냈습니다. 개원 직전 인터뷰에서 셧다운 부담에 밀려 장벽 예산을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come up and give him some of this money for the wall? Because apparently that's the sticking point. No, nothing for the wall. We're talking about border security. There is no amount of persuasion he can do. 장벽 비용이 빠진 예산안을 하원이 짤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We shouldn't be impeaching
for a political reason, and we shouldn't avoid impeachment for a political reason. So we'll just have to see how it comes.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you've got an incoming speaker already talking about indictments and impeachment when this president is talking about border security and infrastructure. 상하원과 대법원까지 공화당이 모두 장악했던 트럼프 집권 전반과 달리 민주당에 넘어간 미 하원. 집권 하반기에 만만찮은 힘 대결이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이륙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황금 돼지를 꼭 잡읍시다. 이 황금 돼지는 어디에 있는가? 국회에 있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고 현장에 있는 황금 돼지를 잡아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황금 돼지의 해라고 돼지해의 돼지가 이렇게 얘기를 덕담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돼지는 무게만 나가면 된다. 어쩜 이렇게 멋이 없이 시무시. 올해는 제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모제도 개혁을 반드시 우리 국민, 또 하나의 생각은 상원 성산입니다. 거의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정의당의 승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존립하느냐, 확대 발전하느냐는 기로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독일 나치의 침공을 당했을 때 레지스탕스가 선로 밀려서 발치산 활동을 하는데 밤 12시쯤에 하늘을 향해서 빈 총이라도 쏜다. 그러면 밑에 있던 나치 군대는 저놈들이 아직도 안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해서 잠을 못 자고 레지스탕스가 빈총을 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신년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 이겁니다. 어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 인사에 가서 소득주도 성장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망하기 쉬운 거니까 놔둬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둬. 금년도는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내는 매화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썩어야 저는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스스로 아직 덜 썩었습니다. 더 썩어야 합니다. 썩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다 썩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라면서 압박했다고 주장하다가 어제 잠적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고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최영일, 이종군 두 분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시비비를 떠나가지고요. 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무사하다는 소식 들릴 때까지 참 맞습니다.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네네. 보냈었는데 지금 이제 입원 치료 중인 거죠? 네, 어제 오후 12시 40분에 경찰이 이제 봉천동 숙소에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구급차에 올랐다. 네. 생명에 지장이 없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지금 이제 입원 중인데 어쨌든 빨리 좀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할 뿐이고요. 예. 어제 오전에 정말
혹시라도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정말 온 국민이 가슴 졸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소동은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기재부를 대표해서 구윤철 이 차관 어제 병원을 방문했는데 기재부는 지금 이제 고발 조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뭐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은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공식 입장은 없는데 사실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신재민 씨의 그 소동 이후에 상당히 기류가 좀 변하고 있지 않나 싶은 게 일단 집권 여당 내에서 전체를 봤을 때요. 일단 지금 차관이 직접 어쨌든 거부를 한 건 아니고 만나러 갔다가 가족들도 경황이 없고 해서 그냥 돌아섰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 직접 나서서 만나려고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논평도 좀 달라졌습니다. KU를 빈다 뭐 이렇게 됐고 또 비난하던 의원들 뭐 글도 삭제하고 그러니까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내부의 어떤 진단이 좀 반성의 어떤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고발도 사실은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은 좀 있는 상황이다. 자, 어제 뭐 가족도 뭐 글을 남기고 그리고 잘 아는 동료들, 친구들이 이제 또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전제하면서도 이게 사적 목적은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제 좀 논쟁을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실은 사과의 변을 이 자식을 대신해서 올리신 셈이에요. 그런데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좋은 의도로 우리 아이가 했지만 일이 너무 커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중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같이 대학 생활했던 선후배, 그러니까 동문들이죠. 선후배 일동 하는 걸로 호소문을 올렸는데 이런 겁니다. 이번 정부는 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러한 이제 발언을 폭로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한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이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면서 싸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귀 기울여 주시고 받아들여 달라. 그러니까 좀 이 어떤 저항감일 수 있죠. 근데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아까 여야의 기류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여당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데 자라가 뭐냐? 김태우 수사관 건입니다. 근데 연이어 이제 내부 폭로가 터져 나오니까 또 놀랐는데 사실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정부 대응은 우리가 12월 31일에 국회 운영위에 격도를 받습니다만 비위 행위자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폭로전을 펴고 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잖아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조금 달라요. 이걸 좀 기업으로 대입해 보면 신구 세대의 시스템에 대한 시각이 다름으로써 생기는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일한 이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 불합리성에 대한 이제 고발전을 폭로로 펼쳤다라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때문에 안 그래도 조마조마하잖아요.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요, 어제 오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니까 정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냐, 개인이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니면 순수한 의도의 공익적 내부 고발이냐, 저는 좀 혼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을 뭐 메신저와 메시지 이야기로 지금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걸 조금 구분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풀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도 가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다 규정할 수는 없는 없어요. 이런 단계인데요. 김동연 부총리 공직에서 내려간 이후에 이제 발언을 자제해 왔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소신으로 한 일인 거는 그렇게 믿는다 이 얘기를 전제하면서도 소신과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재민 사무관은 이것은 그 적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적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한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의 어떤 정책 결정이 있을 때 단선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재정이라든지 국가 세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고민하고 거기서 정책이 내려지는 것이지, 단순히 전 정부의 뭐 채무를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이 그 신재민 사무관의 이야기는 너무 단선적으로 좀 표현됐다. 그 부분을 아마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불똥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어서 지금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정쟁을 좀 그만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됩니다.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갑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일단 한국당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를 국회로 부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미 퇴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통상 이렇게 퇴임한 분도 쉽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는 있죠. 민간인 자격이지만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이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료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이게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국감이나 국조 때 나오는 걸 이제 간혹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전임 이제 고위 공직자로 나올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할 말은 지금 다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뭐 정책 조율 과정이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다 한들 뭐 이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나와서 싶기도 이상 해요. 얘기가 어렵죠.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당시에 존재했지만 예. 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젊은 사무관으로서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이었다고 본다. 이러면 이제 그냥 상황 종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라는 표현,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소신은 순수하게 이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수가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저는 좀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개인의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다 좀 복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신 사무관이 던진 주요 이 의문들, 의혹들, 자 보세요. KTN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 또 뭐 언론사 사장 교체도 시도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 바이백을 해야 되는데 멈췄다. 이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이 바이백 하나 빼고는요. 하나도 실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가 옳은 거죠. 왜냐하면 소신으로는 이러한 게 안 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시도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이 반증은 뭐냐면 청와대의 압력이 주무부처에 행사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는데 뭐 KTNG 민간 회사가 됐습니다만 사장 교체 안 됐고 언론사 사장도 이제 교체 안 됐고 이 사추위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임기 채우고 2개월 후에 이제 교체됐다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결국 적자국채는 발행이 멈춰졌죠. 중단된 거고 바이백을 왜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혹은 제기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은 뭘 추구하죠? 프로세스, 과정상의 문제만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야기 외에는 더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김동연 전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좀 과잉 대응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잉 대응의 측면이 있지만 그 단초는 사실 정부가 제공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표현한 것 정책 과정 속에서 이것은 집단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문제다라는 발언을 사실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하자마자 정부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으면 되거든요. 뭐 고소고발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마치 고소하고 아까 고발을 하고 하면서 이 마치 무슨 기밀이 있었던 양 폭로 기밀을 폭로한 양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이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관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바로 야당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책 과정 속에서 대통령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야당의 어떤 공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물론 야당의 공세는 좀 과잉 대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이 문제 너무 키운 게 아니냐.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쟁으로 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입장도 있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바이백은 정말 그 전날 취소한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논쟁으로 가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문제이지 한 개인이 뭐 이거 옳고 그르고 의인이고 악인이고 이런 문제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뭐 전체 틀 안에서 조율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 업무만 딱 수행하는 이 사무관 입장에서는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를 수 있는 이런 온도차가 있을 텐데 정부의 첫 대응이 조금 잘 됐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이 고발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국고손실죄를 특가법상의 그 조항을 보면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 책임자, 국가의 어떤 회계의 책임자나 책임을 지는 자나 아니면 보조하는 자가 횡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백이라든지 국채를 발행한 것이 그 발행한 주체가 당사자가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손실죄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정부 여당이 대응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도박꾼이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강경한 비판의 글을 남겼었는데 이게 오히려 치열한 여야 공방의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로남불하지 말고 신재민 사무관을 겁박하는 대신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도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돼서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으로 판단한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 자당의 이익으로 쓰려고만 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일단 손혜원 의원이 남긴 글을 보면은 돈을 벌려고 나선 도박꾼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삭제가 된 상황인데 삭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글이 뭐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죠. 걱정이 클 겁니다. 아까 이 실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하나는 기재부의 초기 대응이 좀 과잉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놀랐던 거죠. 안 그래도 경제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경제가 방점이에요. 그냥 키워드 요약하면 경제 혁신 성장. 이걸 이루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비핵화 한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 실정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이건 뭐지? 그러고 과잉 대응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삭제가 됐지만 삭제됐어도 돌아다녀요. 국회의원 공인인데 글 SNS 글 3개 장문을 올렸는데 제목이 신재민을 분석한다.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분석을 깊이 하려다 보니 사실은 사실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추정이 인신 공격성으로 깊이 들어간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도박꾼이 마치 베팅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든가 이런 건 개인적인 느낌의 묘사이잖아요. 이게 공론화되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명예훼손이나 개인에게 인신 공격, 모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오전에 국민 모두 다 이 진실 공방은 어찌 됐건 이 한 청년이 살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인 공감이었다고 보면 그건 여야가 없는 것이고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손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라고 보일 수 있는 글을 이제 강하게 올렸단 말이죠. 딱 하나 좀 제가 그 글에서 삭제되기 전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이건 좀 합리적 의심이다 보여진 것은 지난해 7월에 신전 사무관이
퇴직을 하고 4개월간 잠적 생활을 했는데 예. 부모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 요 의구심은 한번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게 네. 신 전 사무관이 아니라 현직 사무관 입장에서 이런 어떤 폭로, 이 어떤 그 공익적 제보를 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요건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공감은 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손혜원 의원의 글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공익 제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책임질 강단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런 글을 남겼다. 뭐 추가 입장도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고 좀 신병 보호를 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네.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추정 글들이나 네, 네. 혹은 뭐 가짜 뉴스까지도 범죄에 네, 포함될 맞습니다. 만한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문제가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느껴지게 만드는데 이를테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대학 때 뉴라이트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추정글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은 절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자신이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는 자신이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글들이 또 이렇게 뭐 네. 돌아다니고 역시 양쪽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가짜 판명이 뉴스죠.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 정쟁의 어떤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데 네. 마치 이 야당이나 혹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그런 불확실한 정보, 이 신재민 사무관의 뭐 전역이 어떻게 되고 뭐 학교의 어떤 선후배들이 이끌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실 인용한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런 그러니까 추정에 불과한 또는 뭐 만들어낸 그런 허위 글들이 정쟁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건 이제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신재민 사무관이 파동 전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사실 전국에 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도 아마 소환 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상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네.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맞습니다. 상황에서 지금 역공을 취하는 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소환될 때 이 입을 뗀 것이 네. 추가 폭로는 없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물론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추가 폭로로 이제 포함 안 시켰을 수도 있지만 네. 어제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청와대로부터 고발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출석은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에요. 어제는 네. 이제 동부지검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참고인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예. 또 수원지검에 가야 돼요. 피고발인 신분으로. 네. 그런데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역공을 해서 오히려 자신의 상관이었죠. 지금 박형철 원대 반부패 귀환하기 비서관. 전에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올린 첩보, 건설업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올렸더니 이 인물이 바로 박형철 비서관의 이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동기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혐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별거 아니다. 예. 그런 사실 없다더라 하고 밑으로 다시 내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첩보, 그 혐의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이라면 박형철 비서관은 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말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비밀 누설보다 더 큰 혐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수집한 정보인데 지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빼주려고. 이게 바로 김태우 이 수사관이 받고 있는 혐의거든요. 예. 건설업자 관련 예. 경찰 수사 혹은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위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건데 네. 이 박형철 비서관이 답해야 되는 사안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이 김태우 수사관은 이 정면 돌파하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을 어제 보였네요. 어쨌든 뭐 지금 뭐 얘기를 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네. 이제 뭐 수사를 통하거나 뭐 입장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네.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 공방이 지금 불필요하게 좀 확산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주요 이슈로까지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윤리의식 시각을 좀 높였다라는 게 가장 너무 높였다. 그러니까 너무라는 표현은 뭐 너무한 건 아니죠. 윤리의식을 높인 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직권남용에 관련한 겁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나 혹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받고 있는 어떤 혐의가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신 사무관이 주장하는 어떤 그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혐의로 잡으면 잘못됐다라고 잡는다면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직권남용의 어떤 이 의식을 높인 게 문재인 정부가 그 전 정부의 적폐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록 반감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부분들 공무원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 신태우 사무관의 이야기 중에 이게 나와요. 비망록을 다른 사무관이 작성했다. 근데 작성한 이유가 이건 이 다음 정권으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비망록을 작성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만약에 뭐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의식들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다음 정부에서 뭔가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혹은 무엇인가 내가 책을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기보단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가 왜 동요하고 있지? 왜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라는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지금 청와대 집권 3년 차로 접어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전면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청와대 비서진 개편 지금 임박해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교체설이 돌았던 임종석 비서실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차윤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경질이 아닌 쇄신용 교체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고 그 시기는 다음 주쯤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청와대에서는 1기 참모진이 지칠 때쯤인 1년 6개월 정도를 첫 교체 시기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 2인자라고도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첫 해외 순방을 갈 때 이렇게 유독 한박 웃음을 지어서 상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직장인의 기쁨이다 라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경무에 시달립니다. 청와대 트위터에 이렇게 임 실장 뒷목에 부항 자국이 선명한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한 달째 같은 넥타이를 한 모습이 포착돼서 퇴근 못하고 갇혀있는 임 실장의 구조 신호가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임 실장 이미 1년 7개월 넘게 비서실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는 김영삼 정부 때 박관용 비서실장과 김대중 정부의 김중권 비서실장의 임기가 가장 긴 축에 속했는데요. 만약 다음 주에 참모진 개편이 단행되면 임 실장의 임기도 이들과 비슷해지는 셈입니다. 임 실장은 교체설에 대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에서 오늘 교체설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이 정도 답변 드리고 이제 또 운영이 답변한 다음에 말씀 나누시죠. 예. 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때 한박 웃음 짓던 모습 생각이 나는데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얘기한 부분 저 때 이미 좀 알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사퇴 문제는 거의 6개월 전부터 언론가나 정가에서 계속 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 것이냐가 사실은 포인트였지. 뭐 그러니까 사퇴된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평균 1년 6개월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김기춘 비서실장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지만 18개월, 딱 1년 6개월. 지금 한 20개월 정도니까요. 20개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설은 4월 재보궐설. 4월에 이제 재보궐이 있는데 두 곳에서 3곳 정도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재보궐에 출마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는다면 올 가을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올 가을 설은 뭐냐면 내년 총선의 6개월 전쯤. 총선에 만약 나가야 된다면 올 가을설. 근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유력해진 게 이 설.
그러니까 네. 2월 설 때는 다른 설 밥상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개편이 누적돼 있었다. 있는 예. 어떤 뭐 청와대의 예. 뭐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설들이 계속 설의 어떤 그 밥상까지 민심까지 네. 그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유력해지면서 이제는 오늘 드디어 청와대 교체만이 아니라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유력설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제 그 누구와 함께 나가느냐. 네. 이게 이제 또 다시 이제 언론에서 그렇죠. 초점이 맞춰지겠죠. 일단 시점은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 YTN에서는 이제 다음 주쯤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또 뭐 설전 이렇게 다양한 뭐 시점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총선에 나갈 것이다. 네. 뭐 이 전망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임종석 실장뿐만이 아니라 백원우 비서관도 그렇고 좀 네. 청와대 내 많은 참모진들이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교체가 되는 폭이 있는 것 뭐 같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도 예. 그렇고요. 지금 백원우 한 비서관도 67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부분 다 정치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가면 결국 돌아갈 곳은 정치 영역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역 의원들은 없으니까 네. 총선에 이제 출마해야 되는 인물들이죠. 다 이제 전 국회의원들이죠. 그런데 네. 지금 1년 정도, 1년 이상이니까 시간이 좀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으로 돌아가면 당에는 지금 또 자리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분주해질 수 있고 예. 심지어는 또 이제 일부 지역구는 갈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이 공천에 고민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역으로 또 청와대에 누가 차출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비서실장 교체는 저는 이미 이렇게 언론에 거의 다 네. 이 추정 공개가 된 상황에서 시간을 늦출수록 실기하는 것이다.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물어본 대표적인 질문이 뭡니까?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이건데 그렇죠. 이제 자기 정치해도 되는 예. 상황으로 지금 면이 네. 되는 거잖아요. 임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이제 다시 청와대에 차출될 것인가인데 우선은 네. 노영민 뭐 주중대사가 워낙 유력한데 예. 그건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더 네. 가까운 인물로 교체해야만 되는 게 뭐 다른 정부들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문 정부의 지금 아주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비서실장 자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임종석 실장 뭐 후임으로 지금 말씀하신 누가 올까 관심인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제일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인물인지 서른 의원의 평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영민 대단한 사람이죠. 네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만은 네네. 친구로 지내죠. 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아주 참 대차게 했고 시인이고요. 네네. 미술에도 해박해요. 어허. 그러니까 화집에 대한 해설서도 내고 그랬는데 네네. 지난번에 시집 낸 게 그게 억울하게 무슨 돈 받고 했대래가지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출마도 못하고 그랬는데 네네.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예. 예, 선거 때는 실질적인 지휘를 했죠. 예.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중국 대사로 내보낸 거죠. 아. 삼천이랑 좀 다른. 예. 자, 일단 서른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 네. 들어보셨습니다. 네. 어쨌든 노영민 대사 하면은 삼철과 함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윤군 러시아 대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사실 계파가 없었잖아요. 네. 문재인 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계파를 만들어준 그런 세 개의 계파가 있었는데 원래 친노, 그 다음에 김근태 의원 계열인 민주평화연대, 민평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세균 의원계. 그러니까 뭐 최재성 의원이라든지 뭐 예. 우윤군 의원이라든지 이게 정세균계에서 사실 분화돼서 그 세 이 계파가 합쳐져서 문재인계를 이루는데 지금 대표적인 지금 노영민 의원은 민평연계입니다. 네. 김은태 의원계에서 유은혜 교육부 총리와 함께 이제 대표적인 민평연계인데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도 역임하고 2012년에는 2017년도 선거에선 거의 조직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직을 다 책임졌고, 그러니까 거의 대선의 첫 번째 공신이다라는 것은 뭐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노영민 주중대사가 스스로도 사실은 굉장히 바랬던 어떤 측면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쪽 그 이야기는 예. 자기가 다시 들어가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의욕이 굉장히 있었고 그 의욕대로 사실은 아마 가장 유력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반면에 조국 민정수석은 네. 유임설이 조금 설득 뭐 목소리가 큰 것
것 같고요. 예. 김의겸 대변인도 뭐 자리가 바뀔 뿐이지 남아있을 네, 것 같은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또 인물들이 있는 거죠. 네.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바꾸면 단락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이 더 덜그덕거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지금 반부패 이 비서관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일단 12월 30일 운영이 국회 첫 대비 때 선방했다라는 게 여권 내부의 네. 평가예요. 뭐 야당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뭔지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언론의 평가도 이 완패했다, 이 야당이. 그래서 네.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만큼 예. 사실은 난투극을 벌였는데 뭐 건져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잘 막았다. 그렇다면 유임. 그 밑에 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교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설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선방한 것으로 유임 가능성은 높아졌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안보실장 자리가 중요한데 정의용 네. 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으로 대부분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 또 다른 분석으로는 교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교체가 된다면 남북 관계와 지금 북미 관계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문제는 이건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는 그 간의 은밀한 상당히 물밑으로 교섭이 오갔던 히스토리를 캐치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바뀐다면 서훈 국정원장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고 예. 그 외에는 유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안보 라인과 민정 라인은 유임되면서 나머지에서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둔 네. 물갈이가 있을 텐데 그 몇 명이나 될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폭이냐 중폭이냐가 예. 점쳐지고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 남아있을 사람,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윤곽이 드러나지 드러날 것 않을까 같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였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